1200년 전 동아시아 해상무역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곳은 바로 청해진이다. 무역과 군사기지를 겸했던 그런 유일한 곳이 바로 청해진입니다. 청해진이 무역과 군사기지의 역할을 모두 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다 위의 질서를 새롭게 정비했던 장보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 신라, 일본, 삼국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던 장보고만의 비결은 무엇일까? 동아시아 세계에서 이 세계 인적 네트워크를 장악한 사람은 장보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일본 승려 엔니를 통해 비로소 밝혀진 제당 신라인들의 존재, 그리고 사람 경영을 중요시했던 장보고. 엔님 덕분에 장보고의 진면모를 볼 수가 있고 제당 신라인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시대를 앞서간 해상 경영의 선구자 장보고. 1200년 전 그가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적 네트워크의 비밀이 밝혀진다. 한반도의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섬 완도. 828년 이곳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우고 군사와 무역의 기지로 삼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1959년 9월 한반도에 태풍이 찾아왔다. 역대 태풍 중에서 가히 최고의 악명을 떨쳤던 14호 태풍 사라.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한반도는 초토화되었다. 하지만 태풍은 피해만 남겼던 것은 아니었다. 장도 갯벌에 묻혀있던 목책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청해진과 장보고에 대한 관심도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당시 이제 그 장도라는 섬에 갯벌에 목책이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 갯벌이 깎이면서 목책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섬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학술 조사를 하고 당시 마을 주민들의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장도. 학술 조사와 함께 사적지 308호로 지정이 되면서 유물 발굴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3만여 점의 유물과 함께 청해진의 터였음을 알려주는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다. 섬 위의 토성 자리와 큰 건물 자리를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암수막스의 기와 중국과의 교류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청자 조각들. 이 모든 것들은 과거 이곳이 어디였는지를 추측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었다. 10년 동안 이것을 이제 발굴하면서 여기가 청해진의 본부였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와 무역 기지로 알고 있던 청해진과 이를 지휘한 장보고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동양학자이고 일본 승려 엔닌의 일기를 번역한 라이샤원. 장보고를 해양 상업 제국의 위대한 무역왕이라 표현하며 당시 동아시아 질서를 가장 잘 파악한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였다고 평가했다. 세상을 잘 간파했던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랬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쟁과 갈등의 시대였었는데 장보고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되고 무역의 시대가 되고 문화의 교류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가장 잘 포착한 사람이 장보고입니다. 라이샤워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 장보고. 그는 해적을 통제하고 해양 질서를 세우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국제 해상 무역을 주름잡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장보고와 청해진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시대를 앞선 경영과 무역의 리더 장보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 장보고는 완도에서 태어났다. 활을 잘 쏜다고 하여 궁파, 궁복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술에 능했지만 당시 엄격한 신문제도였던 굴품제의 장벽에 막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장보고는 고향 후배였던 정년과 함께 당으로 건너가 출세의 꿈을 펼치게 된다. 이것은 중국의 시인이었던 두목의 시문집인 번천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장보고와 정년은 당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장보고는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된다. 이를 통해 장보고는 신라에서 얻을 수 없었던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쥐게 된다. 장보고가 태어날 때는 8세기 후반이에요. 중국에서 절도사의 난이 일어나는 이 난세였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의 쌈꾼들,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그 공모를 하고 있었죠. 천하의 쌈꾼 장보고와 그의 후배 정년이 우리 중국 가서 군인으로 출세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건너가서 그야말로 큰 공을 세웁니다. 큰 공을 세워서 중국의 무령군이라고 하는 군단의 소장의 지위까지 올라요. 그런데 당시에는 해적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해양 세력의 약탈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신라에서는 해적을 단속해달라고 당에 정식으로 요청했을 정도였다. 제당 신라인들 역시 해적의 피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사무역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당 신라인들의 위기를 느낀 장보고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을 들어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적들이 사람을 붙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청해진이냐? 청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다를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바다의 쓰레기, 해적을 소탕하면서 해전을 치르면서 무역을 해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청해에 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장보고는 828년 신라에 귀국하여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를 건의한다. 해적들의 신라인 약탈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신라의 사정은 어려웠다. 김원창의 난과 김범무의 난이 일어나고 국고는 고갈된 상태였다. 당에서 성공한 장보고의 경제력은 국고를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대신 내세운 조건이 바로 청해진이었다. 흥덕왕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장보고에게 특별한 직함까지 내리게 된다.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고를 보존해준다고 하고 그 대신 조건으로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의 그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의 대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보고는 대사로 임명된 후 군사 10,000명까지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 완도에 청해진이 세워졌다. 직경 150cm, 깊이는 4m 이상의 우물은 이곳에 주둔하는 군사뿐 아니라 오고 가는 뱃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했고 적을 저지하고 역습하는 통로였던 외성문도 발견됐다. 그 밖에도 내성문이나 건물터, 토성, 목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목책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성의 흔적이며 청해진 본영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성곽 유적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우물 주변의 석축과 성렬은 우물을 보호하기도 했고 장도로의 출입과 접안 시설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장도의 청해진 본영을 방어하기에 설치된 토성은 성벽을 겹으로 둘러싸아 출입구를 이중으로 보강하고 있었다. 토성의 특징으로 18겹의 판축 기법을 이용했던 것이 밝혀졌는데 판축 기법이란 흙을 한 층씩 다져서 쌓는 토성 건축 기법이다. 장도 토성의 경우 돌을 폭 5m 내지는 6m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배열한 다음 그 안쪽을 흙으로 다져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 재밌는 것은 이 판축토성을 섬의 자연지형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판축토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여기 섬을 쌓을 때 완도에서 나지 않는 제주도산 돌도 여기에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청해진의 세력권이 제주도까지 뻗쳤다. 그래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산물들, 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성을 쌓는데 이용했다라는 것들을 여기 발굴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원목열이 줄지어 있었다. 깊이 80cm의 U자형 도랑을 길게 파고 그 안에 직경 40cm 정도 크기의 소나무와 참나무 원목을 일렬로 촘촘히 세워 총 길이 331m의 방벽을 둘렀던 것이 바로 원목열이다. 섬 입구 쪽에도 30c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수천 개 박혀있는 잠목열이 확인되었다. 성에서 이제 흙들이 토시 유사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기능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저기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위에다가 상판을 깔면은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도 동시에 했을 것이다. 또 땅을 파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렸던 굴립주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굴립주 건물은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마련한 건물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건물지는 당시 장도 주변 해역과 생활 근거지인 완도 본섬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흔적들로 보아 당시 청해진의 규모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청해진은 851년 문성왕 때에 이르러 폐지될 때까지 23년간 유지되었던 해상 군진이었다. 철거되면서 청해진 사람들도 강제 이주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청해진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이 통상기지, 무역기지를 겸했다. 무역과 군사기지를 겸했던 그런 유일한 곳이 바로 청해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청해진을 통해 해적을 소탕함과 동시에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를 개척한 장보고. 뿐만 아니다. 청해진을 본거지로 해서 당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실시하고 이슬람 세계와도 교역한 아시아 최초의 민간 기업인이자 세계적인 무역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단순히 청해진만으로 무역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장보고 성공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당에 건너가 지낼 당시 쌓아두었던 인맥은 청해진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후 장보고식의 무역 경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장보고가 이제 당나라에 가서 이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인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제당 신라인들을 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제1 신라인, 일본에도 이제 신라인들이 있는데 그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중앙 지방 관리들 총가동을 해서 청해진의 완도, 청해진에 있으면서도 동아시아의 어떤 해상무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 당에서 무령군 군중소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장보고는 산둥반도 적산포에 적산 법화원을 세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제당 신라인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제당 신라인은 일종의 제외 동포였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이었던 나라 당. 그곳에 살고 있던 신라인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경제적인 빈곤, 정치적인 망명, 강제적인 피랍 등 각기 다른 이유로 당에 건너가 살았던 신라인들은 산둥반도와 강해 지방에 모여 자신들만의 사회를 형성했던 것이다. 성곽 안에 모여 살고 있던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통칭하여 신라방이라고 하였고, 성곽 밖의 신라인들 거주지를 신라촌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신라인들의 자치적 행정기구를 신라소, 그리고 신라방에 세운 절을 신라원이라고 하였다. 왜 그 사람들이 주로 황해 연안에 모여 살았느냐 하면은 우선 중국의 황해는 신라하고 가깝죠.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아마 마음적으로 자기 고국과 가깝다는 그런 위안감, 그리고 또 바다라든지 특히 절강성이라든지 강수성 같으면은 운하가 이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하를 통해서 아니면은 바다를 통해서 생업에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장보고는 법화원에서 제당 신라인과 함께 예부를 보고 정보도 교환하며 인맥을 다져나갔다. 법화원은 제당 신라인에게는 항해전 안전을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고 교민들의 사랑방 기능도 했던 곳이다. 그리고 완도의 법화사지. 이곳은 당시 해상을 통해 당으로 가는 구법승들의 휴식처가 되었으며 당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사절단의 영빈관 구실도 했다. 암막새, 수막새와 주름무늬병 등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곳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제당 신라인과 장보고의 이야기는 일본의 승려 앤닌에게서 확인된다. 앤닌은 약 10년간 당나라 전역을 다니며 자신의 행적을 메모해 두었는데 이후 그것을 여행기로 펴낸 것이 입당구법 순례행기다. 그런데 여기에 장보고와 제당 신라인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다. 장보고가 세웠던 그 적산 법화원의 성녀들, 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라에 대한 애정이랄까, 또 신라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 때문에 신라인을 만났다면 반드시 자기 그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당시 당의 정치, 경제 등 세세한 이야기까지 적혀 있는데 특히 앤닌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산둥성 지역에는 제당 신라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제당 신라인의 존재는 물론 장보고와의 관계까지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앤닌이 당에서 머물 당시 장보고를 비롯한 제당 신라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화원을 처음 세운 사람이 장보고였다는 것부터 법화원과 청해진과의 관계, 장보고와 제당 신라인과의 관계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2권과 4권이다. 당, 신라, 일본, 삼국의 정치, 외교, 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장보고에 대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료가 된 것이다. 만약에 그 기록이 없었더라면
신라방이 있었는지, 신라촌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라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장보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새로운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앤닌 덕분에 장보고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제당 신라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장보고는 이렇게 당에서 지내던 시절 제당 신라인들과 쌓은 인맥이 있었기에 이후 무역을 할 때 수월할 수 있었다. 특히 청해진에 머물렀던 장보고는 제당 신라인 사회를 다스릴 대리인이 필요했는데 이때에도 그의 인사 능력이 발휘됐다. 그가 이끄는 조직원의 대부분은 역시 제당 신라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장보고 선단의 조직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장보고 선단은 군사 조직과 해상 무역 조직 그리고 해외 지역을 관리하는 지원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 조직의 병마사를 맡았던 최훈, 해상 무역 조직의 이충, 해외 경영 지원 조직의 장영, 설전, 그리고 유신원은 대표적인 제당 신라인이었다. 820년대가 되면은 이 당나라에서 군사를 점차 줄여나갑니다. 매년 8%씩 감군 정책을 실시를 해요. 신라 출신으로서 당나라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퇴직자들을 다 이제 끌어모아서 자기 군사 집단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각각 제당 신라인 사회에서 어떤 위치의 사람들이었을까? 앤닌의 기록을 보면 조직원들의 직함이나 업무에 대한 다소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제당 조직의 아바였던 장영. 아바는 신라소의 관직으로 군사 및 사무를 담당했던 직위였다. 장영은 앤닌이 당에 머물 당시 관청의 행정 업무, 거주지와 배편 알선 등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주었다. 때문에 앤닌은 자신의 일기에도 장영에 대해 언급해 두었다. 장영에 대해 우리의 여행을 맡고 있는 장아바라고 표현할 만큼 장영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산동반도 쪽에 신라인들을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묶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적산법화원의 여러 가지 그 장전,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장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유신원은 초주에서 통역을 담당했다. 초주는 대운하변의 중심 요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신라방이 있었던 곳이다. 앤닌은 신라방의 총괄은 설전이었는데 실질적인 일은 통역관인 유신원이 맡아 처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유신원은 앤닌의 중국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인물이었던 것이다. 장영은 금주에서, 유신원은 초주에서 각각 축을 이루며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제당 신라인들은 이미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하기 전부터 탄탄한 상업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선박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미 그걸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장보고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침내 해상 왕국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보고는 당에서 쌓은 실력과 명성을 바탕으로 제당 신라인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나아가 제당 신라인 사회를 결집하여 서남해안 지방의 해상 세력을 규합하고 관리한 것이야말로 장보고가 당대 최고의 국제 해상 무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다. 이들에게서 장보가 도움을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은 그 지역의 상권과 함께 수로망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무역에 관한 많은 정보와 함께 무역의 실질적인 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보고 선단이 그래서 무역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동아시아 세계에서
이 세계 인적 네트워크를 장악한 사람은 장보고밖에 없습니다. 장보고는 제당 시절 형성한 제당 신라인 사회를 네트워크로 묶어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신라 서남해안을 장악하고 바다를 통해 동북아 삼국을 연결한 당대 최고의 국제 해상 무역가였던 것이다. 장보고 해상 무역의 성공 비결. 제당 신라인 네트워크 외에도 3가지가 더 있다. 첫째로 청해진의 지리적 요건을 들 수 있다. 장보고는 해상 무역의 시작을 왜 완도에서 했을까? 그것은 완도의 위치를 생각하면 쉽게 답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장도에서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게 일본으로 가는 바다 뱃길, 오른쪽으로 가는 게 중국으로 가는 바다 뱃길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오가는 배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도는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하고는 거리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간섭을 덜 받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즉,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독자적인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완도는 동북아 삼국을 연결하는 바다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도는 장보고의 고향이었다. 지리적으로 좀 더 익숙했을 것이고 만명의 군사 역시 고향 부근에서 선발되었을 것이다. 청해진은 군항으로서의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현재 조그만 섬 장도, 전체가 있는 완도 그 주변에 보길도라든가 노하도라든가 이런 여러 섬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꼭 계란처럼 모든 곳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 자체가 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만 딱 잡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그 연안을 이용하는 바다 뱃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그런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장보고가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장보고 해상무역의 성공 비결 2번째는 항해술과 조선술이다. 장보고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신라인들이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장보고의 성공도 한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의 역사서인 속일본 후기에는 신라의 배를 칭송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특히 2번째 기록은 일본 원래의 조공선이 미덥지 못해 초주에서 신라배 9척을 임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신라인들의 조선술이 빼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록만으로도 신라 배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장보고의 무역선에 대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3가지 특징에 맞춰 복원할 수 있었다. 신라 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첨저형, 복원력, 그리고 수밀 격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신라인들의 독보적인 항해 지식이 더해졌다. 1200년 전에 배가 만들어졌지만은 당시에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라든지 항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대단한 걸 느껴집니다.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은 세계에서도 가장 조류가 복잡한 지역 중에 하나. 그래서 배의 3가지 특징은 이 지역을 운항하기에 적합했다. 첨저형이라는 것은 배 밑이 뾰족하게 생긴 것인데 거센 파도와 바람을 감당하기에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원역이란 배가 기울어지려고 할 때 다시 평행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신라 배는 이 복원력이 좋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수밀격벽이다. 수밀격벽이라는 게 지금 여기 막아져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 칸이 터지더라도 다른 칸으로 물이 안 갑니다. 그 칸만 물이 차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수위 높이는 배가 가라앉아 있는 높이만큼밖에 안 와요. 더 이상 안 차오릅니다. 신라 배의 특징으로 미루어 장보고 선단 역시 이와 흡사한 배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술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항해술이었다. 우리나라에는 계절풍이라는 것이 있었다.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부는 계절풍을 이용하거나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서풍바람을 이용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었다. 바닷길을 만드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 해류와 조류를 꼽는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 출발한 쿠로시오 해류가 진행한다. 그 중에서 황해로 북상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해류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중국 남쪽 지방에서 한반도 남부라든가 일본 열도로 가는 항로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물길이 매우 복잡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도 크고 이것들은 항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하지만은 방어자 입장에서는 천의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류가 매우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항로를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장보고 선단은 바로 이걸 활용하게 된 겁니다. 장보고의 해상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장보고 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중개무역을 들 수 있다. 제당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의 물건을 구입한 뒤 그것을 일본에 판매한 것이 중개무역이다. 장보고는 신라, 당, 일본 등 동북아 3국 간의 중개무역을 독점함으로써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가공무역도 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당나라 지역이라든가 신라에 사는 물건들을 다시 재가공한 다음에 일본 열도에 수출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이 청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물건들이 제당 신라인과 제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로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움을 받은 것이죠. 청해진과 가까운 강진이나 해남 화안 일대에는 대규모의 초기 청자 가마터가 있다. 이곳의 자기들은 해무리굽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해무리굽 청자는 중국에서 7세기부터 등장해서 9세기 전반에 유행한 도자기다. 당시 대량의 도자기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세력은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청해진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신라 이전에는 중국의 월주요 청자기술의 영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그 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월주요 청자기술이 장보고 선단에 의해 신라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또한 장보고 무역에서는 신용거래 방식도 등장했다. 일본과의 거래에서는 대금을 먼저 받고 후에 당나라의 상품을 건네주는 방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본 후쿠오카의 다자이후터. 다자이후는 중국과 신라의 대외관계를 관장했던 국가기관이었다. 제2의 조정이라 불렸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관청이었는데 이곳에서 신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인들은 장보고가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물이라고 불렀죠. 귀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치솟고, 그 다음에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하니까 가산이 탕진되는 어떤 그런 사례까지 일어날 정도로 장보고의 어떤 그 무역 그 물건은 굉장히 위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보고 선단은 당시의 동아시아 항로를 통해
양주에 집사는 세계의 무역품과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의 물건을 교류할 수 있는 국제무역 항로를 개척한 것이다. 그것은 곧 동아시아 바닷길이 남해로와 연결되어 세계와 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해로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서 홍해를 지나 인도양, 서태평양에 이르는 바닷길을 말한다. 장보고와 청해진 설치는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을 남해로의 한 축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그 당시 때에는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는 오로지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신라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당나라 지역과 교류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나라는 예를 들게 되면 동중국해부터 남중국해까지 이르는 해안에서는 해양활동이 매우 활발했지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황해 지역이라든가 남해 지역, 일본 열도까지 항로는 그들의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장보고는 바로 그 해상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장보고가 제당 신라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자신의 해상무역에 활용했던 것. 그것은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9월에 있을 세계 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상승 효과를 얻고자 만들어진 행사다. 전 세계 한인동포 출신의 기업인들이 함께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제당 신라인과 제1 신라인을 하나로 묶어 자신의 해상무역에 이용했던 장보고의 전략과 닮아 있다. 장보고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보고가 성공적으로 해상무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세계 한상대회를 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아주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어떻게 성공시켰고 그것을 오늘날의 해상무역에 적용시키는 일. 그것은 21세기 해양의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토 분쟁과 갈등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류는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수출 물동량의 99.5% 이상은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은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해양 활동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해상무역을 석권했던 장보고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그를 그 연구를 심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때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했던 것.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과도 같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면서 동북아시아는 이제 세계 역사와 문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1200년 전 동아시아 바다를 호령했던 장보고의 해안이 필요하다.